야, 이 옷이 뭐야? 너무 화려하잖아. 너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열해를 버텼습니다. 명절마다 무릎이 닳도록 일했고 제사마다 새벽 3시에 눈을 떴고 아이를 낳고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한 채로 시어머니는 그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참아, 원래 시댁이 다 그래. 애들 아빠 착하잖아. 내가 좀 맞춰줘. 그녀도 그 말들을 아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끝이 없는 인내란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도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일어섭니다. 오늘 그녀가 일어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생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그날, 시어머니는 드레스를 보자마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너무 화려한 거 아냐? 신부가 이렇게 튀면 쓰나?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작게, 아무 말도 못하고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친정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 저쪽은 뭐 해주는 것도 없더만. 혼수가 이게 다야? 친정어머니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장실로 사라져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도 봤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10년이 지나도 가슴 한편에 못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서던 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우, 이게 인테리어야? 돈은 어디다 썼대?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예쁘게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고 남편이 들을까봐. 세월은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말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넌 음식 솜씨가 영 없어.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 야, 애는 왜 이렇게 키워? 버릇이 없잖아.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대체. 명절은 전쟁이었습니다. 추석이 오면 보름 전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무엇을 준비해도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왔고 아무리 잘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의 아내, 즉 손이 동서는 명절에 항상 몸이 아프다며 빠졌습니다.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이틀 뒤 동서가 SNS에 가족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온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형님은 명절마다 아프다고 하는데 사실 그날 놀이공원 다녀온 것 같아.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수는 형수고 당신은 당신이잖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진급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10년 가까이 다닌 직장에서 팀장이 된 것입니다. 기쁜 마음에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에이, 여자가 팀장이면 뭐해 애들이나 잘 봐야지. 시아주버니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회사들이 여자 형식상 올려주는 거 많잖아요. 그날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딱 한 번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기억 중에는 지금도 떠올리면 가슴이 내려앉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출산 후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산모인 그녀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우, 우리 아들을 하나도 안 닮았네. 완전 처가 쪽이잖아. 그게 인사였습니다. 고생했다는 말도 잘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건넨 말이 들렸습니다.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라고 해. 우리가 뭘 해줘야 해?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두 번째 사건은 결혼 5주년이 지나던 해였습니다. 그 무렵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혼자 병간호를 하기 힘들어서 퇴근 후 매일 병원을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돌아온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니, 그럼 저녁은 어떻게?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 남편이 알아서 챙길 수 있어요. 어머니, 제 아버지가 아프신데요. 에휴, 시집 온 여자가 친정에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도리야. 그날 병원 주차장에서 차 안에 혼자 앉아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조금 더 지난 뒤였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일주일 전부터 엄마 꼭 와야 해를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나 병원 가야 하는데 데려다 줘. 어머니, 저 오늘 아이 학교 참관 수업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혼자 못 가. 어머니, 택시 부르시면 안 돼요? 오늘은 정말 아이한테 중요한 날이에요. 야, 내가 택시를 왜 타 며느리가 있는데. 결국 참관 수업을 포기했습니다. 아이에게 전화로 엄마 오늘 못 가게 됐어. 미안해라고 말하는데 아이가 울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엄마 바쁜 거 알아. 그 말이 더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가 항상 무언가를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멍하니 빨간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결정적인 사건은 둘째 아이가 아팠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간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은 그날 시댁 가족 모임 중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줘. 애가 많이 아파. 지금 어머니 생신 자리인데 조금만 있다가 갈게. 혼자 응급실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응급실 의자에 앉아 아이의 땀에 젖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아이 아버지가 아이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아이에게로 돌렸습니다. 남편은 3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미안, 늦었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어제 우리 아들이 일찍 간다고 우리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알아? 엄마 생일 축하 자리인데 며느리가 애 핑계 대고 남편 불러내면 쓰냐. 그 순간 뭔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오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좀 살아볼까 해. 친구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내 거 좀 챙기면서 살아보려고. 그 말이 전부였지만 친구는 알아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재정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명의의 통장 하나만 믿고 살았던 그녀는 자신의 월급을 조금씩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금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했습니다. 팀장이 된 이후 업무 능력으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외부에서도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매일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자격증, 업무 관련 강의, 재테크 공부, 조용한 부엌 식탁에 앉아 혼자 공부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새벽에도,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다음날 밤에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년쯤 쌓이자 통장에 숫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숫자였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자신만의 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의 붕괴는 그녀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아주버니가 문제였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오랫동안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시어머니의 돈을 조금씩 가져다 쓰는 생활을 반복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초기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엔 운영이 어렵다며 1억을 더 가져갔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그러나 쌓이고 쌓여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중 무려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시아주버니 손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알면서도 장남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내어줬습니다. 시아주버니는 그때마다 이번 한 번만. 이번에 잘 진행되면 2배로 갚아드릴게요. 라고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터졌습니다. 시아주버니가 동업으로 시작한 물류사업의 파트너가 어느 날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회사 계좌는 텅 빈 채였고 거래처에는 미지급금이 쌓여 있었으며 직원들 월급도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시아주버니 명의로 된 빚만 따져도 7억이 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아주버니가 연대보증을 섰던 차용증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시아주버니가 어머니 도장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던 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장남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 내어줬던 것들이 한꺼번에 그녀 앞에서 제로 변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도 빚을 다 갚기엔 부족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시아주버니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시아주버니 혼자였습니다. 한때 시어머니 앞에서 재수 씨는 능력도 없으면서라고 면전에서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 작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신세가 됐습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시아주버니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되던 무렵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힘드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일단 5천은 있어야 할 것 같아.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 돈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 월급도 받잖아. 응. 근데 내 돈이야. 시댁 빚 갚는데 내 돈 쓰는 건 내가 동의 안 해. 남편은 처음 보는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야, 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우리 가족이잖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가족이 맞죠? 뭔 소리야? 10년 동안 저도 이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저 결혼식 날 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하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혼수가 이게 다냐고. 우리 엄마 화장실에서 우셨어요. 저 봤거든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 낳았을 때 어머니가 병실에서 하신 말도요. 처가 닮았다고.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 응급실 갔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남편 불러낸 거 눈치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 애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전화기 넘어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제 삶을 살려고요. 시아주버니 빚은 시아주버니가 해결하셔야 해요. 저는 도울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긴장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 이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나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못난 건 알아. 못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겁한 게 문제예요. 당신은 항상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심한 말해도, 시아주버니가 나를 무시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이 참관 수업날 기억해요? 시어머니 병원 때문에 내가 못 갔잖아요. 그날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괜찮아. 엄마 바쁜 거 알아.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당신은 알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10년 전에 들었어야 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요. 시어머니 편이냐, 내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먼저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요. 남편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게.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주버니의 사태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그냥 잃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시아주버니 부부는 집을 팔고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했다가 그마저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혼자 남겨졌습니다. 60 넘게 살면서 항상 내 편이라 믿었던 장남이 결국 자신을 가장 크게 무너뜨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실이 시어머니를 가장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 무렵 그녀에게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연봉도 크게 올랐습니다. 꾸준히 공부해온 자격증은 이미 2개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부업 수입도 생겼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카페에서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 뭔가 피었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 거 하고 있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10년 만이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10년 만이야.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나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 너 시아주버니도 연락이 뜸하고. 말없이 들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70년 넘게 살면서 아마 손에 꼽을 만큼 뱉어봤을 그 단어를 지금 며느리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디가 안 좋으세요? 무릎이 많이 아파. 혼자 병원 가기도 힘들고.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시간 돼요. 같이 병원 가요. 전화기 너머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너짐을 즐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답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은 달라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했고 가끔은 시어머니 편을 드는 오래된 습관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 말. 남편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자마자 아이들 숙제를 봐줬습니다. 어느 날은 먼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느 주말엔 시어머니 병원을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그 작은 변화는 작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근데 조금은 살만하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난 봄날 아침 오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오전에 팀 미팅이 있었고 오후엔 시어머니 병원 정기검진에 동행할 예정이었고 저녁엔 친구와 오랜만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전부 스스로 선택한 일들이었습니다. 10년 전이라면 하루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고 끝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 시댁 눈치, 남편 비위 맞추기. 그 사이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울던 친정어머니의 뒷모습, 응급실 형광등 아래서 홀로 아이 손을 잡던 자신, 참관 수업을 포기하고 신호등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그 오후,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 꽤 잘 살고 있네.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시댁을 망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큰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아무리 세 보이던 사람도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권위도 힘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말이 많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아주버니는 새로 시작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걸 경험한 사람은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녀, 오늘도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단단하게 10해를 버텼던 그녀는 이제 10해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주지 않아서 스스로 가져온 살. 그게 진짜 권선징악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나쁜 사람이 화끈하게 벌을 받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 진짜 권선징악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보다 무시당했던 사람이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참고 또 참으면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조용한 건 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참는 건 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을 필요도 없어요. 그녀처럼 조용히 일어서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확인해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